민주당 42.5, 국힘 39.3으로 오차 범위 내다. 이재명 지지율도 취임 후 처음 50%선이 붕괴되고 49.4로 나왔네요. 심지어는 진보층에서도 대통령 지지도가 5.3%가 하락했다. 역시 부동산 대책 때문에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지금 명청 불리기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김민석이 가서 당을 장악하는 게 낫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2022년 8,500명에서 1,700명으로 3년간 2,200명이 증가했는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5%로 압도적이다.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보증금 안 주고 잠적하는 전세금 먹튀하는 외국인들이 중국인이 제일 많다. 한국 부동산을 싹그리한 중국인이 주식도 폭풍 매수하고 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에서. 코스피 4천이 눈앞이니까 국힘이 부러운지 음모론이 여념없다. 윤석열이 12.3 계엄의 이유로 거론한 하이브리드 전을 운운한다. 모든 것 뒤에 중국이 있다는 망상에 여전히 사로잡혔다. 코스피가 올라서 초조하다.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은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그런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부동산 대책의 역풍이 워낙 거세서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점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대책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이 규제 지역 내에서 자가를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급할 게 없죠. 그냥 뭐 기다리면 되는 건데 자기가 집을 팔려고 당장 팔려고 내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던 안 오르던 별 상관이 없다. 집값 올라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이 규제 지역 내에서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초조하죠. 이제 월세 전세 기간이 마무리가 될 때 특히 2년이 아니라 4년이 돼서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한 30% 이상 올리겠다라고 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10억에 전세 살다가 13억이나 15억의 보증금으로 올려라라고 하면 어디서 갑자기 3억이나 5억을 마련합니까? 어쩔 수 없이 마련 못하면 제일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3억이나 5억에 대해서 월세로 돌리면 안 되냐. 10억 보증금은 그대로 놔두고 3억이나 5억 부분 올리는 것만큼을 월세로 하면 안 되냐라고 협상을 하다가 그마저도 안 되면 그 월세 가격에 대한 협상이 안 이루어지면 나가야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전세 가격이 전세 매물도 없고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보증금 10억에서 찾으려면 이를테면 마포 용산이나 강남 3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외의 지역으로 그 외의 서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또 그 밑으로 또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12개 지역 지정해 준대.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또 전세금을 못 맞추면 그 외의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지만 살던 데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그런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건 지금 수도권 지역 내의 전월세 거주자들이다. 이 수도권 규제 지역 내의 전월세 거주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죠.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이재명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네. 그걸 지금 수치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월세가 이제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했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뉴스도 아니고 서울의 평균 월세가 144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규제하니까 전세 보증금을 마련 못하니까 월세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게 지난 1월에는 평균 월세가 134만 원이었는데 9개월 연속 올라서 지금 144만 원이 된 거예요. 네.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월세 부담이네요. 전세가 아예 씨가 말라서 월세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가 오르면 전세 물건이 없어지고 전세 물건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은 그나마 월세로 돌리는 건데 월세도 치솟을 수밖에 없다. 지금 월세 144만 원뿐만 아니라 전세 물건이 사실상 없다. 지금 월세의 평균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260만 원이고요. 용산군 253만 원, 서초군 243만 원, 성동구 220만 원입니다. 한강 벨트에서 월세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전세 물건은 올해 초에 3만 1,800가구에서 어제 2만 4천 가구로
23.7% 감소했다. 이 감소 현상이 지금 이제 대책 나오자마자 조사한 거라서 이렇지 11월 달쯤 되면 전세 물건의 감소가 눈에 띌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세를 뭐 9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전세 매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전세는 아예 없어지고 월세로만 다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월세도 엄청나게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을 지금 그러니까 물론 전세나 월세를 올리려고 저런 법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내놓는 법안이죠. 근데 뭐 무식하면 이 교각사루란 말이 있죠. 소뿔을 마음에 안 든다고 교정하겠다고 소뿔을 만지려다가 소를 죽이는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소뿔이 마음에 안 든다고 뿔을 만지작거리다가 소를 죽여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전월세라는 건 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건데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자기들 하겠다고 규제하다가는 시장의 반발, 시장의 역풍, 시장의 역습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꿈을 박탈당한 20대다. 나라의 미래가 사라진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60대, 50대들 보호하겠다고 계속 그 고용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60대들이 20대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럼 20대는 일자리가 없어서 사상 최악의 구직난을 겪고 있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다가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찬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전세나 월세로 시작을 하는 이런 것도 꿈도 꾸기 힘든 이러니까 더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는 거죠. 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물이 한 번에 2,600건이 사라졌다. 이 대책이 나오자마자 아파트를 팔 수가 없게 되니까 뭐 이러면 내놔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그렇게 돼서 아예 매물을 싹 걷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좀 기다려봤다가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된 다음에 내놓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매물이 싹 없어집니다. 이 대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물론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내놨겠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매물이 나올 때는 폭등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울 아파트의 3분의 1이 대출이 묶인 겁니다. 15억 초과하는 아파트가 서울의 32.5%이기 때문에 25억 초과는 9%고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의 32.5%가 대출이 완전히 뭐 4억 원, 2억 원으로 묶였기 때문에 현금 아니면 살 수가 없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들은 갭 투자니 뭐니 다 하고 이런 대책 나오기 전에 투자 다 해서 돈 다 벌어놓고 집 다 사놓고 강남에 그리고는 이런 정책을 내놓고는 오히려 집값 싸지면 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일단 구윤철 그리고 국토부 차관 이상경 그리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은 이 민변으로 활동할 때 조사했던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성공보수로 400억 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 돈으로 이재명에게 5억 원을 꿔주고 또 자기 아파트 2채 사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돈 꿔주고 금감원장 된 거 아니냐라는 말을 금융감독에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금감원장이 된 거죠. 근데 이 금감원장이 우면동 아파트를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 아파트 어디냐 했더니 어떻게 할 거냐. 한 채는 창고로 쓰고 있냐 했더니 한두 달 내 자녀한테 양도하겠다. 지금 자녀한테 양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증여를 하겠다는 건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여기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에 40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갭 투자로 보유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구윤철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DH 퍼스트 아이파크 이 45억 원 정도 됩니다. 144제곱미터니까 여기를 2013년에 개포동 주공 1단지를 8억 9천만 원의 경매로 낙찰받아서 전세 끼고 구입해서 갭 투자를 꾸준히 했다가 이제 재건축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죠. 2억 원도 역시 강남구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125제곱미터 40억 원 안팎의 아파트를 2013년 개포동 주공 1단지를 8억 5천만 원에 전세 끼고 구입해서 역시 갭 투자로 했죠. 그러니까 이 경제 사인방이 다 비슷한 방식으로 갭 투자
강남 아파트를 매수해 놓고는 이제 와서 강남 아파트 현금 아니면 절대 못 산다. 김용범 대통령 실장은 서울 서초동 서초 레미안 아파트 146제곱미터 30억 원 안팎을 재건축 입주권 등을 약 4억 원대에 구입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극동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을 4억 원에 구입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받은 거죠. 대단하네요. 뭐 이 사람들 투기 방식은 대단한 방식이다. 거기에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남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고 승소 사례금은 어디냐 했더니 금융기관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리고 실거주 같은 거 안 했어요. 이 김용범이 보유하고 있는 서초 레미안 아파트는 2000년에 부부 공동 명의로 그 극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4억 원에 구입한 다음에 실거주를 안 하고 재건축 입주권을 산 거예요. 이게 서초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로 재건축됐는데 현재 30억 원 안팎이다. 네. 자기들은 다 해봤던 방식이니까 자기들은 했던 방식인데 개돼지들은 하지 말아라. 네. 수십억 원 아파트짜리 다 갭 투자해가지고 다들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한 채 또는 두 채 가지고 있으면서 니들은 이제 사지 마. 사다리를 걷어차는 50억 원대 아파트 보유한 구윤철은 보유세 높이면 못 견딘다. 30억 원, 40억 원이죠. 40억 원의 프로지오 그랑블 갖고 있는 국토부 차관은 집값 떨어지면 사라. 자, 이 장관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이 부동산 정책 내놓은 이 관료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6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유하면서 자기 지역구에는 전세를 살고 있다. 네. 자기 지역구에서는 집을 안 사고 집은 강남에 사고 자기 지역구에서는 전세로 살다가 국회의원 해먹고 나서는 싹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뭐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수도권에 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지역에는 전세로 살든지 시도지사나 부지사 48명 중에 27명이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지역에는 집을 안 가지고 있다. 강남 집은 세 주고 근무지에선 세 살고 아니면 관사에 살고 지금 이렇게 부동산 얘기가 너무 거세게 지금 비판받고 있으니까 일찍들 개딸들 커뮤니티 이런 데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도 뻥끗 못하고 있다. 김병기는 욕바지의 대표적이 됐다. 그랬더니 아예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 얘기조차 꺼내지 않는다. 20일 날은 한마디도 부동산 얘기가 안 나왔다. 보유세도 찍소리도 안 하고 있다. 네. 민주당 수도권 의원 사이에선 보유세를 높여서 증세에 대한 반감까지 불을 지피면 내년 지방선거는 망한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정부 보유세 인상론에 연일 선긋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대책이 이제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이게 좀 퍼지면서 민주당과 국힘이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다라는 조사가 여론의 메이저 언론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원 CNI에서 조사한 게 민주당 42.5, 국힘 39.3으로 오차 범위 내다라는 건데 특히나 서울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오차 범위 내 41.8 대 40.1, 경기도 민주당 42.5, 국민의힘 40.4, 청년층에서는 명백히 국힘 우위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대로 하자면 내년에 서울 경기에서 국힘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서울은 명백하고 경기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 내년 지방선거는 부동산 대책으로 결판 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6.27 대책 나오자마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민주당은 절대로 공급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공급은 절대 손을 안 댑니다. 공급은 안 되고 수요만 억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었는데 그건 문재인 때 28번을 해봤지만 수요 억제 방식은 오히려 수요를 자극해서 아파트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문재인 때 28번 했죠. 문재인 때 28번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을 올리려고 내놓은 적은 없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결과가 집값 폭등으로 나타났다는 건 이게 선의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라는 게 문제예요. 정책의 집행이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고 제대로 집행하느냐
이게 결국 능력인데 지금 무능한 건지 의도하는 건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집을 공급할 생각은 없이 집값을 잡으려는 생각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사인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오르는 거죠. 장동혁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 국토부 차관, 부총리 다 갭 투자하고 있고 국민엔 주거 지옥을 강요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서 공급을 빨리빨리 제대로 하는 것이 이 집값 안정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재명 지지율도 취임 후 처음 50%선이 붕괴되고 49.4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ARS 조사들은 대개 50%가 붕괴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동산 대책이 영향을 미치면서부터 수도권의 민심이 확 이반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25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국 2019명 조사에 49.4 대 47.4로 긍정이 2% 앞서긴 하지만 지지율은 처음 50%가 붕괴가 됐다. 수도권에서는 부정이 50%를 웃돌았다. 심지어는 진보층에서도 대통령 지지도가 5.3%가 하락했다. 역시 부동산 대책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 하락, 민주당 지지도 하락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정청래에 대한 비호감, 반대 이미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나날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동일시되는 인물들의 이 발언들 같은 게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시민이 트럼프는 깡패다. 우린 미군 빼도 상관이 없다. 관세 협상 난항과 관련해서 사인 안 하면 미군 뺀다고 협박하는 것 같은데 빼도 좋다. 아무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깡패도 아니고 뭐냐. 깡패다. 한국이 3,500억 달러 사인 안 하니까 현대공장을 조졌다. LG 현대차가 손해 좀 보면 어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쏟아내고 있어요. 자, 최혁진이 연일 조요토미 히데요시 나경원 언니 이거 두 방으로 전 국민한테 각인이 됐었는데 어제는 또 주진우한테 이건 영상을 봐야지 재밌다는데 저 사진만 보면은 실감이 안 나고 영상을 봐야 얼마나 미친 짓을 하는지가 티가 난다는데 아니 나는 나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저보다 어려. 70년생이야. 이 용해인 당으로 비례대표를 승계해놓고는 용해인 당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니까 용해인이 제명해달라.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무소속인 거예요. 저렇게 계속 뭘 뭐해 열심히 경청했지. 결국 절에서 퇴장당했다는 거죠. 지금 최혁진 때문에 법사위가 사흘 연속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뭐 하던 사람이야? 인라이프 케어 연합회 정책위원장? 뭐야? 아이쿱 원주 의료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 경력이 뭐가 제대로 된 경력이 하나도 없어. 또 새누리당에도 있었어. 유승민 밑에서. 또 뭐 이당 저당 안 다닌다는 거 없이 다 다녔네요. 온갖 당에. 자, 박지원이 김현지 똑똑하니까 국감 가라 그러더니만 김현지 국감 출석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확 바꿨습니다. 네. 최민희가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고 자기에 대한 보도를 문제 삼고 본인에 대한 보도가 잘못됐다라는 것 때문에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고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과방위를 개인 소유하고 있다. 위원장이 아주 그냥 이 MBC 보도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MBC가 법사위 과방위에서 파행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걸 MBC하고 최민희가 싸워요. 웃깁니다.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자, 이번 국감 뭐 매년 최악이다 하지만 이게 추미애, 최민희 뭐 이런 위원장들이 중심에 서서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억지 스타만 양성되고 있다. 정치 상실이자 국감 실종이다. 최민희는 이제 양자역학으로 자기는 양자역학을 공부하는데 애가 결혼식을 국회에서 했는데 그걸 몰랐다? 어제는 양자역학, 오늘은 눈물.
딸 축의금 논란에 딸이 결혼하는지도 몰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국회에서 결혼하는데 결혼하는지도 몰랐고 보좌진들이 알아서 막 돌렸어요. 그러면 자, 이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가 SM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시세 조정 의혹으로 징역 15년인가를 구형을 받았었죠. 그런데 무죄가 됐습니다. 전부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김범수뿐만 아니라 뭐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회사 전부 다 무죄다. 이게 별건 수사로 진실을 왜곡했다. 오히려 이렇게 재판부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이종호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여기저기 온갖 사건의 주역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종호는 지금 또 황당하게 김건희 특검에서 논란이 계속돼서 구속된 사람인데 최해병 특검에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로비 의혹을 했다. 이걸 진술해라. 진술 안 하면 재산 형성 과정을 다 털겠다라고 협박했다고 지금 해병 특검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검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특검들이 자기가 관련해서 7가지 별건 수사를 진행해주고 있다. 그래서 원하는 진술을 해주고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특검, 민중기죠.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네오세미테크라는 주식을 비상장으로 매수해서 한참 최고조에 올랐을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팔아가지고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금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법사위에서 현직 고검장한테 이종혁 부산고검 검사장한테 이렇게 됐을 때 이 특검이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냐. 지금 수사 내용이 어떤 거냐면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잘 몰랐다라고 변명을 하니까 주식을 잘 알았다라는 정황 증거를 내놓기 위해서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지 않았냐. 이런 내용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중기는 오히려 그걸 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사가지고 우회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에 올랐을 때 확 팔아가지고 1억 5천 원 남기고 그 네오세미테크는 최고가에 오른 지 몇 달 만에 상장 폐지가 되는 바람에 한 7천 명 되는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 네오세미테크가 작전 준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샀다는 건 주식을 모르는 사람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관련해서 이게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는 거야. 이러면 사실은 본인이 배제돼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런 경우엔 수사 배제를 해야 된다. 수사하고 있다가 본인이 관련돼 있다는 게 드러나면 자기는 배제하는 게 맞다. 자신 스스로가 회피해야지 일반적으로는 수사에서 배제되는 게 맞다. 수사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힘에선 지금 이 사건을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자, 정청래가 8월 달에 대표가 되면서 사실 그 자녀 임기만 재직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가 임기입니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예요. 그래서 임기가 10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내년 지방선거인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청래가 승리하게 되면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당연히 내년 8월에 하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대표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정청래가 쥐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금 가장 꺼리는 게 이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김민석을 서울시장 후보로 처음엔 고려하다가 이제 서울이 어려워지니까 서울보다는 내년에 차라리 대표 경선에 나가서 당대표를 해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도 김민석이 대표에 도전한다. 서울시장 거론되던 김민석이 지인들에게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지금 명청 불리기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김민석이 가서 당을 장악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에 지금 주역에 서 있습니다. 또 김민석은 지금 그 3,000명 시의원이 3,000명을 동원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그 내년 경선,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동원하기 위해서 3,000명의 당원들을 입당시키고 당비를 내주니 안 내주니 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게 서울시장에 나갔다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장은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 안 나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도전설로 확 바뀌고 있다. 네. 자, 그런데 이재명은 계속해서 부동산을 정면 돌파하겠다.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한다. 강경을 계속하겠다. 코스피가 좀 상승하니까 이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코스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식 자금과 부동산 자금은 상당히 성격이 다르고 또 코스피가 오르고 나면 부동산이 항상 후행해 왔어요. 이거는 뭐 법칙에 가깝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오르면 그 몇 달 간격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게 거의 법칙에 가까운데 오히려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향후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하는 계기로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결국 이제 일부러 반대로 해석하는 건지 아니면 저렇게 진짜로 믿는 건지 모르지만 저러다 보니까 정책이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지금 다들 말씀하시죠. 주식에서 번 돈으로 부동산 사는 거다. 지금 코스피에서 돈 많이 번 현금 부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강남집을 사는 거예요. 다시 그 집만 나오기만 하면. 국힘에서는 당원 게시판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네. 당무감사위원회가 완비가 돼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당원 게시판 의혹을 공개하고 있는데 어제 이준우 대변인, 이재능 대변인이 저희 KNL에 와서 한 얘기에 따르면 일단 팔동훈이라고 불렸던 한동훈 이름을 가진 8명의 당원 이거는 전부 영등포에 있는 모 IP에서 이 8명 이름으로 똑같이 글을 썼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 명의의 글들은 전부 한 IP에서 작성됐다. 이걸 한동훈이 직접 쓴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썼는지 모르지만 영등포에 있는 특정 IP에서 8개의 아이디를 전부 관리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한동훈 가족 명의의 뭐 8명인가 6명인가 되죠. 그 가족 명의의 IP가 전부 한 IP인지 아닌지 이것도 곧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모처에 영등포가 아니라 경기도 모처랍니다. 경기도 모처. 팔동훈은 잡은 거죠. 경기도 모처에 있는 특정 IP에서 전부 관리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때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서해 구조물이 양식장이다. 이렇게 지금 중국은 주장하고 있는데 보면 서해 구조물에서 5명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처음으로 식별됐는데 보면 군사적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경계 수역 같은 데서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하면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보통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tit for tat 똑같이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그렇게 뭐 서해 구조물을 만든다. 그럼 우리는 똑같은 형태의 구조물 아니면 조금 뭐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 그거를 상응하는 수용만큼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걔네가 8개 배치하면 우리도 8개 배치하고 2개 배치하면 2개 배치하고 그렇게 배치해서 대응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감시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50년대 이제 게임 이론이 처음 나오고 난 이후로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 간의 다양한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다양한 형태의 이 상황 이런 걸 예측하면서 게임 이론이라는 걸 계속 발전을 시켜왔죠. 근데 그 게임 이론이 처음 한 번 할 때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계속되는 게임 이론에서 이론을 계속 발전을 시켰습니다. 근데 데이비드 엑설로드라는 경제학자가 이 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은 거를 했는데 그런 경연대회를 통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가장 승률이 높은 이론이 뭐냐? 결국 가장 승률이 높은 건 tit for tat.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대가 호의를 가지고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호의를. 그러나 상대가 만일에 나를 배신하면 나도 배신을 하는 식으로 이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징하는 형태.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tit for tat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해나가는 것이냐라고 할 때 tit for tat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그래서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설치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예산을 국회에서 민주당 측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됐다라는 건데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결위 심의에서 모두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던 설란 2호, 설란 1호 이런데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서해 구조물의 고속정과 관리 인력이 해경이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도 하고 이걸 보면 양식하는 조업이 아니라 군사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심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설란 1, 2호를 설치해 왔는데 이게 벌써 2018년과 2024년에 1호, 2호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이병진 의원인데 이 예산을 삭감한 건 민주당입니다. 이 서해 구조물 대응 예산을 삭감한 건 자기들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집권하고 나니까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장동혁 대표도 국힘 장동혁 대표도 중국이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치는 중이다. 정부는 왜 침묵하나? 중국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을 못하느냐? 서해 불법 구조물이 이게 남중국해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중국해의 스프레틀리 난사 군도라고 해가지고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 주변 국가들이 크게 대응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이 난사 군도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난사 군도에다가 뭐 공항도 설치하고 활주로도 만들고 저반 시설도 만들고 사람도 거주하고 하면서 그냥 섬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섬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서해 불법 구조물 만드는 걸 보면 이렇게 만들다가 점점 늘려가서 결국 이제 헬기 착륙장, 처음에 헬기 착륙장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예 활주로를 만들죠. 활주로를 만들어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접안 시설도 점점 키우고 뭐 이런 방식으로 바다를 훔쳐나가는. 자, 중국과 관련한 얘기를 계속 드리자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니까 지금 무비자 입국 허용한 지 거의 이제 한 달째 돼가고 있습니다. 9월 29일에 시작이 됐으니까 사실상 완전 무비자라고 할 수 없죠. 3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니까 뭐 한두 명이 오는 개인 관광에 대해서는 비자가 필요하지만 단체 관광이다라고 하면 무비자인데 지금 뭐 크루즈선 또는 뭐 단체 관광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냐. 제주 지역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2022년 8,500명에서 2025년 8월에는 1,700명으로 3년간 2,200명이 증가했는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5%로 압도적이다. 지금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니까 10,000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제주도 인구가 66만인데 10,000명이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5%가 불법 체류자예요. 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무비자를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벌써부터 뭐 크루즈 선에서 돌아갈 때 보니까 5명이 안 탔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에서 적발된 외국인 범죄자는 3,362명이고 올해만 9월까지 567명이 검거됐는데 그중에 중국인이 416명이다. 결국 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단체 관광으로 얼마나 돈을 쓰고 갈지는 모르지만 이 중국인의 불법 체류를 사실상 방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기사를 제주일보에서 오죽하면 제주일보에서도 쓰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보증금을 받은 다음에 보증금 안 주고 잠적하는 전세금 먹튀하는 외국인들이 중국인이 제일 많다.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데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부동산 소유자인 외국인을 찾으려고 보니까 찾지 못하고 먹튀했더라. 22명 외국인 임대인 중 22명의 경우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면제해 준 후에 채권을 회수하려고 해도 연락 자체를 끊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금액이 꽤 커요. HUG가 대의 변제한 사례가 67건 160억 원에 해당하는데 외국인들한테서 회수한 채권은 3억 3천만 원에 불과했다. 대의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 채무자는 현재 43명인데 이들한테 돈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 외국인 임대인들에 대한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임대를 하겠죠.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띄어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미국 같은 데서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 미국은 다 월세니까 보증금이라 그래봐야 한 달이나 두 달치 월세에 불과하니까 이 집주인이 소유자가 뭐 보증금을 띄어먹는다 이런 일이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전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받아서 70% 80% 올려받고 그러고 나서 그 현금 챙겨가지고 튀어버리면 만약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 다음에 보증금을 최대한 받아서 튀어버리면 전세보증공사에서 돈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2025년 7월 26일 기사입니다. 한국 부동산을 싹그리한 중국인이 주식도 폭풍 매수하고 있다. 지난달만 중국인 국내 주식 투자 잔액이 35조 1천억 원이다. 2년 6개월 만에 66.4%가 증가했다.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 얘기가 지난해 중국의 국내 직접 투자액은 124억 2천만 달러로 2023년보다 94.4% 급증했다. 5년 새 최대 규모다.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대한민국 게임 기업 웬만한 빅 게임 기업의 2대 주주, 주요 기업의 전부 2대 주주, 3대 주주입니다. 카카오도 2대 주주죠. 카카오도 2대 주주고 지금 뭐 저런 기사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있는데 수도 없이 쏟아져 있고 지금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이제 미국의 기관들 투자 업체들 이런 데였다면 지금은 지금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외국인들의 실체는 중국인이 아니냐. 그리고 중국이 한국 국채를 최근 들어서 급격히 많이 사들여가지고 지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국채 보유액이 138조 원으로 2020년 말 대비 38조 원인데 38조 원 증가했는데 유럽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채는 109조 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27조 원, 중동은 14조 원인데 지난 10년간 중국은 한국 국채 보유액을 끊임없이 늘려왔다. 유럽이나 일본 국채들보다 한국 국채는 수익률이 연 3% 안팎이라서 중국한테는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밖에 없다.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서 다양한 국가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많은 기사가 쏟아져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중국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에서. 코스피 4천이 눈앞이니까 국힘이 부러운지 음모론이 여념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최고치 배후에 중국의 불법 개입이 있다고 말하면서 윤석열이 12.3 계엄의 이유로 거론한 하이브리드 전을 운운한다. 모든 것 뒤에 중국이 있다는 망상에 여전히 사로잡혔다. 코스피가 올라서 초조하다. 지켜보시죠. 코스피가 오르는 배경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만 어찌됐거나 간에 이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이 주식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이재명은 부동산을 꽉 틀어주면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주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다들 인식하고 계시지만 주식 투자 자금과 부동산 투자 자금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 안정주향적이고 안정추구 성향이 워낙 강한 게 부동산 투자 자금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누른다고 해서 주식시장으로 그 돈이 흘러간다? 그리고 코스피로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간다는 거지 부동산을 누르면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문재인 때랑 똑같습니다. 문재인 때도 주가 좀 오르니까 3,000포인트 넘어가가지고 3,300까지인가 갔었죠. 2021년인가 20년에. 그랬더니 이 부동산 시장 억눌러서 이런 거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주가 한 1,000포인트 떨어져가지고 어려워지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었죠. 자,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또 2.5로 묶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 금리 낮췄다가는 또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까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다음번에는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낮출 수밖에 없다. 네. 11월에는 인하할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견해죠.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다가 갑자기 한 6%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제 천정에 다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중에서 하루 만에 떨어진 걸로 최대로 떨어졌어요. 6%가 떨어졌으니까 너무나 많이 하락한 거죠. 그러니 이거는 이제 하락장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금값의 30년 그래프를 보면 금도 2010년부터 15년 사이에 당시 한국은행에서 금 투자를 했다가 한 20% 10몇 프로 빠지는 바람에 한국은행이 그때 국회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었죠. 그랬더니 그 이후로 10몇 년 동안 금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안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보유량이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경제 규모로 보면 10위권이어야 되는데 거의 20위권 바깥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 보유량, 금은 뭐 확실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의 보유량은 상당히 경제, 정말 이런 정도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금도 보유하고 달러도 보유하고 또 유로도 보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뭐 미국 국채도 샀다가 뭐 이것도 했다가 외국 주식도 샀다가 뭐 다양하게 보유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11년부터 14년 사이에 거의 한 20% 정도 빠졌었거든요. 저 때 빠질 때 난리가 났었죠. 자, 은행들이 대부업자들한테 돈을 꿔줘가지고, 대부업자들은 은행에서 3%, 2% 뭐 여기에 대출을 해와가지고 그 자금을 조달해서 15%, 20%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이자 장사를 하는데 38조를 빌려줘서 2조를 벌었다. 대부업자들한테 종잣돈 빌려주는 장사. 네. 은행에서 돈 못 꾸는 사람들한테 은행이 직접 꿔줄 수는 없으니까 대부업체한테 꿔주고, 대부업체가 그걸 은행 돈 꿀 수 없는 금리, 고금리로 해가지고 서민들한테 대출하는. 결국 대부업체들도, 결국 서민은 은행 문턱이 낮으면 은행에서 껐으면 될 걸 대부업체한테 꿀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막으면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줘야 되는데, 결국 이제 대출이 막혔으니까 사채 써야 되는, 대부업에서 대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금융권을 다 틀어막으면, 아니 금융권이라는 게 1금융, 2금융 뭐 쫙 있고 그 맨 밑에는 이제 지하금융까지 해가지고 대부업은 지하 바로 전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2금융권 막으면 돈을 다 막느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찾습니다. 더 고금리로 돈을 꿀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금리를 꾼 돈을 갚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잘 갚으면 잘 갚는 만큼 뭐 생활비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어서 망할 수밖에 없어. 망하는 게 뭐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고금리로 돈 꺼다가 갚다 보면 망하는 건데,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은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그런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아니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규제 지역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놓은 거 아니에요? 뭐 용산, 강남 3구 여기가 1등급지라면 서울이 2등급, 경기 12개 지역이 3등급인데 그럼 나머지 경기 지역은 4등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급수를 나눈 건데 1급지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던 사람들은 이제 기간 끝나면 2급지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전세 보증금이 갑자기 급격히 뛸 테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이 경기 12개 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충 한 1200만 인구 정도 되겠더라고요. 서울에 930만, 경기 12개 지역에 대충 한 270만 정도 해가지고 한 1200만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 1200만 중에 40%가 전월세 거주자입니다. 대충 자가 소유자가 대충 뭐 전국적으로 자가 소유자가 60%, 전월세 거주자가 40%이기 때문에 1200만 인구 중에 40%, 480만의 인구가 전월세 거주자인데, 이 전월세 거주자들 중에 4년 전월세 거주 기간 4년이 끝나서 이제 보증금을 왕창 올려도 나가거나 아니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2년 끝났을 때는 5%로 제한이 있지만 4년 끝날 때는 그런 제한이 없어지죠. 그 4년 끝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3일 선거 때까지 한 7개월, 8개월 동안 그러면 48 중에 8이니까 한 80만
80만 명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죠. 내년 선거 전에. 근데 이 80만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중에 국힘 지지자들보다는 민주당 지지자가 훨씬 많을 텐데 이 80만의 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쥐고 흔들게 될 것이다. 이 당장 전월세로 쫓겨나지 않고 기간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80만뿐만이 아니라 6월 3일 이후에 6월, 7월, 8월까지는 영향을 받는다고 치니까 80만이 아니라 대충 한 100만 정도가 직접적으로 이 전월세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상승이라든지 이걸 겪게 될 텐데 이걸 겪는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전월세 값만 천정부지로 뛰게 했다. 이 정책은 결국 상급지로 나눠서 상급지에서 집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정책이다. 이리스 워리리스 님이 주식 투자하면서 전월세 살이하는 자가 없는 4050 일찍들은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쫓겨나도 트럼프 탓하고 정신 못 차린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까지는 4급지고 이제 경기도에서도 쫓겨나게 되죠. 경기도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이 충청도나 강원도로 쫓겨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성남에 있는 사람들은 광주나 남양주나 이런 쪽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 용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밑으로 송탄 그러니까 결국 동탄이나 이쪽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저걸 저는 그 진격의 거인에서의 성으로 생각했는데 저걸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까요? 지금 벌써 개딸들 사이트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런 눈치는 빠르거든요. 국힘보다 훨씬 빨라요. 어떤 정책을 내놓고 이게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데 지금 민주당이 16일, 17일까지는 이 15일 정책에 대해서 옹호를 하다가 18일부터는 아예 민주당 최고위원회나 무슨 각종 회의에서 부동산의 부자 얘기도 안 꺼낸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야, 이게 벌집 건드렸구나 라는 거죠. 자, 공수처가 5년간 예산 776억을 쓰고 기소를 단 6건밖에 못했다. 그리고 그중에 그 기소한 것들 중에도 2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6건 직접 기소하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거 웬만한 경찰서 수사팀 하나, 한 10명 갖고 있는 수사팀 하나에 1년이 아니라 한 달 사건 처리에도 못 미치는, 일주일 사건 처리에도 못 미치는 웬만한 경찰서 수사팀, 경제 1팀, 경제 2팀, 3팀, 4팀 이렇게 있으면 1팀, 경제 1팀에 1년도 아니고 이를테면 성동경찰서, 마포경찰서 이런 데 있는 경제 1팀에 그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한 주일 사건 처리 수에도 못 미치는 776억을 그냥 날리고 있다. 이게 민주당식 사법개혁이고 민주당식 공무원 증여. 이거 일자리 마련, 민주당식 일자리 마련 방법이죠. 자,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민중기가 이 본인이 주식 팔아서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부장판사였으니까 여기서 근데 비슷한 그 자기가 수익 내고 난 다음에 한 1, 2년 있다가 했던 판결, 그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민사소송을 냈는데 이걸 2심에서 뒤집어서 작전 주식했던 피고들은 주식 취득으로 엄청난 이득을 받지만 원고를 비롯한 대부분 투자자들은 많은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뒤집었던 이게 민중기가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처분한 바로 다음에 2011년 9월에 판결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주주, 작전을 했던 대주주와 비슷한 시기에 주식 처분해서 30배 이상의 수익을 얻어놓고 저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거에 대해서는 또 주식 배상해라. 이게 만일에 인정된다면 민중기가 만일에 이 오모 씨하고 공모해서 한 게 인정된다면 공모해서 주식 팔고 판 시점도 비슷하고 산 것도 그러니까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동기에 그러면 민중기도 이때의 피해자들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국힘에서는 이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4천억 원이 피해, 7천 명이 4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이 주식에 상장 폐지 직전에 팔아서 30배 수익을 났다. 양평 공무원을 또 강압 협박해서 했다. 이런 내용들,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거죠. 피해 금액이 50억 원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니까 공소시효가 아직도 남아있다. 네오세미테크 회사 대표가 기소돼서 재판받는 동안 2년 4개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아직 2년 정도 시효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힘 내부에서는 이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간의 브로맨스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김민수 최고가 장동혁 대표의 호위무사를 하고 있다. 이 윤 대통령 면회 때도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면회를 했다는 거죠. 근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몸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급속히 국힘이 안정을 찾고 지지율을 회복하고 지금 민주당과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서너 번이 전부 다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국힘이 그 전당대회 치른 지 2달 만에 완연히 예전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이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0%대 이상으로 지지율을 올리게 되면 지방선거에도 청신호가 켜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도부가 확고한 행보를 해나가다 보니까 친한계가 처음에 공개 반발을 하려다가 공개 반발을 자제하고 지금 당장 한동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당무감사위는 정중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한동훈과 관련한 이 댓글들에 특정 IP가 개입하고 있다라든지 어디 특정 지역에서 모든 아이들을 관리한 걸로 보여진다라든지 라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밝혀나가고 있는데 워낙 밝혀야 된다는 여론도 많고 만일에 친한계에서 밝히면 이게 당의 화합을 깬다라고 주장한다면 지금 지도부는 전당원 투표라도 해서 당원들이 이걸 밝혀야 된다는 의사가 더 높으면 그럼 밝히고 만일에 진짜 친한계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의 화합을 해친다라고 하면 해서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몇 명 서로 말을 하기 싫은데 계속 누군가가 압박을 해가지고 너도 좀 하나 올려라, 너도 하나 올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올리고 그걸 또 기자들 통해 가지고 받아 쓰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자발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지금 사실상 와해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친한계라는 게 사실상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공천 꽂아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친한계인데 대부분 비례고 지역구 의원들도 이제 눈치를 뻔히 챈 거죠. 한동훈이 대통령 되지 않을까, 대선 후보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친한계라고 묶여 있었는데 지금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당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당에서 쫓겨나고 드루킹처럼 형사처벌받게 생겼는데 괜히 한동훈 옆에 있다가는 유탄 맞죠. 그러니까 슬슬 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무슨 글 좀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이 장동혁 대표는 20년 이상 된 찐당원 만난다. 그러면서 아주 당원들 이 지지층 확고한 지지층들이 좋아할 만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누구의 표로 당선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무슨 그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의 표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이 국힘의 변화를 바라는 핵심 당원들의 표로 당선됐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국힘의 무슨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 전혀 개입을 안 하다시피 했죠. 원래는 전당대회 때는 쫙 줄을 서가지고 이제 후보별로 딱 선대위원회가 차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는 건데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한두 명 의원들 도움받아가지고 뛴 거고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 필마로 뛰었죠. 그런데 이걸 끌어서 된 거라서 지금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는데 특히나 이상경 국토차관 이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성남에서 교수하면서 가천대인가 어디 교수 출신일걸요? 교수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움을 줬던 사람을 그냥
국토차관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부동산 대책이라고 지금 밀어붙여서 내놨는데 본인은 이 성남의 집 산 과정, 분당의 집을 산 과정들이 기가 막히다. 네, 기가 막히다. 지금 사과랍시고 상처드린 점 사과를 내놨는데 박지원조차도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해임해야 된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내보내라. 사실 이 정도 논란이 일어나면 차관 정도는 당장에 날아갔어야 되는 거죠. 이재명의 측근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날아갔을 사람인데 예전 같으면 저런 식으로 해먹은 사람들이 고위직을 꿈꾸질 않죠. 근데 이놈의 정부는 일단 돈부터 다 헤쳐먹고 권력까지 탐을 내.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찬진인가 하는 사람인데 금융위원장이요. 이 사람은 민변해가지고 그때 조사하면서 맡았던 사건을 대리로 소송을 해가지고 뭐 진실화인지 과거사인지 뭘로 해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을 맡았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자들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국가 상대로 소송을 내서 5천억을 받아내서 성공보수로만 400억 원을 받아냈어요. 그게 아직도 금융기관에 그대로 있다고 하면서 그중에 일부로 자기 강남의 아파트를 사서 40억 원대 아파트가 두 채가 있고 두 채를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한 채는 창고로 쓴다 그랬다가 뭐 한 채 자식한테 넘기겠다. 그렇게 돈을 많이 땡기고 나니까 이재명한테 5억 원 꿔주고 그 덕으로 금융위원장 된 거 아니냐. 돈으로 자리를 산 거 아닌가. 한두 달 내 정리한다고 하더니만 자식한테 양도한다. 자식한테 양도하는 게 양도예요. 물론 양도라는 표현은 뭐냐면 증여나 매매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걸 양도라고 하니까 법률가로 변호사니까 이제 양도다. 매매가 아니라 양도다라고 하고 어떻게 양도할 거냐 그러니까 자식한테 넘기겠다. 증여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부동산 오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을사 오적 얘기가 이상경, 이찬진, 구윤철 또 그리고 2억 원. 구윤철과 2억 원은 같은 재경부 선후배 출신인데 같은 재경부 공무원들 선후배 출신이에요. 한 사람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돼 있고 한 사람은 감독위원장인가요? 금융위원장 2억 원. 이 둘은 기가 막히게 개포동 1단지 2013년에 비슷한 시기에 사요. 그게 이제 개포동 퍼스티어가 돼 있는데 DH 퍼스티어가 돼 있는데 그걸 기가 막힌 시간에 샀다. 뭐 요렇게도 볼 수 있고 네. 나중 대신 증여 대신 선물 대신 세제 대신 선거 대신 네. 요건 주진우 의원실에서 고른 거지만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저 이상경과 이찬진과 구윤철 2억 원, 김용범 요렇게를 5명을 왜냐면 구윤철 2억 원, 김용범은 셋 다 또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파트를 매수한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조현도 그렇고 이 정부의 장관들이 부동산 취득한 방법을 보면 정말 부동산 전문가들도 혀를 두르게 한다. 저 기가 막힌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포동 1, 2, 3, 4, 5단지 여기가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들여다봤지만 가장 짧은 시간에 차익을 많이 남긴 게 2013년, 14년 요때 산 사람들이에요. 요때 한참 오르다가 한 15억 원까지 오르다가 2010년부터 14년 사이에 한 30%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2014년, 14년에 이제 곧 재건축이 될 거다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간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 산 사람들이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이익을 낸 건데 그러니까 10년 지금 2013년에 개포동 주공 1단지 8억 원대에 사가지고 지금 5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12년 만에 거의 대여섯 배 수익을 낸 거죠. 저거 2010년에 15억 원에 산 사람은 한 4, 5년 동안 마음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오른 거예요. 2억 원과 구윤철이 둘 다 동시에 개포 주공을 샀다는 거. 한 사람은 경매로 사고 한 사람은 매수로 샀다는 거. 그리고 같은 1단지를 사가지고 같은 DH 퍼스티어에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재경부 공무원들이 뭔가를 알고 산 거죠. 강남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들이 장관이고 금융감독원 원장이고 자기들이 했던 방법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 방법들로 못 사게 하려고 하는 자기들은 다 사놓고 이상경은 기똥차입니다. 프로지오 그랑블 뭐 요거 샀다가 그거 또 그리고 3년간 1주택 3년 내에 처분만 하면 1주택으로 보유되니까 그 사이에 또 사고 팔고 기가 막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으면 뭐 이찬진은
고위공직자를 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강남 아파트 보유 여채 다주택 보유자는 공직자 시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금감원장이 됐죠. 본인만 예외야. 저기에다가 지금 할 게 많아요. 조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교부 장관. 조현은 제가 정말 그건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건 왜냐면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재개발 지역 내 그 LH 공사 때 터졌을 때 문재인 때 LH 공무원들 해먹는 방법 중에 보면 재개발 어떤 도시개발 지역이나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맹지 임야 사는 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인데 맹지 임야를 사가지고 맹지 임야는 도로가 붙은 임야의 3분의 1, 4분의 1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거기에 맹지 임야를 산다는 건 개발 계획을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딱 사요. 그 개발되는 지역 내에서 제일 싼 땅이죠. 그걸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그 맹지 임야를 어떻게 하냐? 거기다 나무를 막 꽂아.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그 개발해서 수용당하는 몇 년 동안에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나무로도 배상받고 토지로도 배상받고. 근데 조현 같은 경우에는 저 뉴타운에서 저기는 이제 이미 다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임야는 없어요. 임야는 없는데 저기 뭘 사냐? 도로를 사. 도로를. 그 지금은 도로지만 개발 전체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냥 도로니 아니 지목 같은 거 안 따지고 어차피 평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의 사건 상관없이 나중에 가서 그 평수, 도로의 평수에 맞춰가지고 아파트를 주니까 가장 싸게 사가지고 가장 확실하게 아파트를 받는 방법인데 저 조현은 아직 저희가 아파트로 탈바꿈을 안 해서 논란이 좀 덜 됐죠. 논란이 좀 덜 됐지만 이제 저거 3구역에서 아파트로 3,000세대 가까이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나면 저기도 평당 1억 할 겁니다. 아니 그리고 대부분의 도로는 원래 국가나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가 있습니다. 저런 달동네에는 이렇게 집 짓고 남는 가운데 길을 이제 개발업자가 사도로 해가지고 사도 지정을 받아가지고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소유자가 뭐 예전에 개발했던 사람한테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지도 놓고 그런 것 등기부등본 다 띄워보고 그걸 찾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런 거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런 것들은. 도로를 팔겠다 그러면 누가 사요? 정말 기가 막힌. 이제 슬슬 이 10, 15 대책의 피해자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65만 원 정도 양도세 낼 걸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5억 두드려 맞게 생겼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 2주택고 3년 기간을 활용하려고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사놓고 갖고 있는 집을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묶여버리니까 이 집이 안 팔려.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나가 버려. 그러면 양도세 꼼짝없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라 몇 억, 65만 원 정도 양도세 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5억으로 지금 뛰었다는 거죠. 이 집이 이제 안 팔리니까. 근데 지금 이상경은 작년에 기가 막히게 탁탁 팔아가지고 그걸 해결했다는 거죠. 자기는 그걸 했으니까 이제 묶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묶은 거야. 국토부 1차관 이 이상경의 이 집 사고 팔고 이 대책은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타이밍도 그렇고 어떤 기법도 그렇고 와이프 이름 써서 하는 것도 그렇고 주인을 전세, 갭 투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온갖 방식을 활용한 건데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잘 팔고 잘 샀다라고 얘기할 만하지만 이 기가 막힌 방법을 이용한 거다. 전세로 살다가 처음으로 분양받은 집이 고등동 아파트였고 이후 전문직인 아내의 자산이 많아서 대출 없이 백현동 아파트를 구매를 했고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자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내놨으나 당시 정고점 대비 30% 정도 매매 가격이 내려간 데서 팔리지도 않아서 입주 시점을 맞출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2주택으로 그냥 갔다. 그래서 백현동 아파트를 전세를 14억 원에 드리고 고등동 아파트가 팔렸는데 백현동 아파트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고등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게 된 것이다. 이게 변명을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전형적인 갭 투자를 한 겁니다. 전형적인. 그냥 갭 투자예요. 갭 투자 해놓고는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와이프가 돈이 많아져가지고 그걸로 또 다른 아파트를 전세 낀 걸 사가지고 그걸 변명을 하려니까 요게 뭐 전세가 안 맞네 어쩌네 개소리를 하는 건데 아니 전세가 기간이 안 맞는 집을 산 게 갭투자예요. 기간이 안 맞는데 전세 기간이 입주를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걸 갭투자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집값 잡으려고 하다가 월세 난민만 속출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대책은 결국 요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전월세 거주자가 가장 큰 피해자고, 물론 경기도 나머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이 전월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이 대책이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 못하실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여파가 점점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실감을 못하겠지만 점점 이 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2030 세대는 집을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집을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는 집을 살 수 없으니 평생 월세 살아라. 그러면서 15만 원씩 나눠주면 환호하고 그야말로 가붕괴로 살아라. 천룡인들이 가붕괴들한테 가끔씩 15만 원씩 내려주려니까 그 15만 원을 어디서 뽑아내느냐. 지금 돈이 없으니 결국 보유세 인상해서 그 15만 원을 만들어서 가붕괴들한테 나눠주겠다. 집은 절대 사지 말고 가끔씩 보유세 뽑아낸 걸 가지고 15만 원씩 나눠줄 테니 거기에 만족해라. 장동혁 대표는 15 부동산 대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 부동산이 결국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뇌관이 될 걸로 딱 짐작하고, 부동산 대책위원장, 대표는 원래 이런 특위의 위원장을 잘 안 하죠. 근데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직접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만큼이나 이 부동산 특위위원장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보통은 뭐 대표가 맡는 거는 인재영입위원장 이런 거를 선거 앞두고는 맡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부동산 대책위원장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